이렇게 유서 깊은 그 포럼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오늘 큰 주제가 인간의 시대, 탈인간의 시대를 상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한테 이제 기조라고 하면서 주신 주제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아까 사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저 다음에 네 분 전문가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전체 어떤 요점을 아마 이야기할 거다 그랬는데, 마땅히 뭐 기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네 분 선생님들의 그 성함은 들었었지만 그 원고는 제 원고를 쓴 다음에 봐서 그거를 이제 전부 아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본 주제가 탈인간의 시대를 상상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탈인간 가기 전에 인간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었던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봄으로 해서 그 네 분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의 어떤 서론,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제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이제 그 전체 글을 쓰기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이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드릴 말씀은 세 단락인데, 뭐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러는데, 그 인공지능이 뭘 뜻하나, 그러기 전에 인공지능은 아마도 자연지능, 지능을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일 테니까 지능이 도대체 뭘 뜻하나 하는 걸 좀 살펴본 다음에, 그런 지능이 과연 인간에서 어떤 요소인가,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인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정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또 기대하고 있듯이, 또 예상하고 있듯이, 인공지능 시대가 만약에 좀 더 진보적인 형태로 등장을 한다면, 그때 과연 인간은 탈인간이어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탈인간이면 안 되고, 인간이 인간을 벗어나면 저는 그 인간이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더욱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규정을 보면, 인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면 지능을 필요로 할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그런 기계를 창조하는 기술,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이 기계가 결국 컴퓨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사고 구조를 연구하고 이를 컴퓨터에 이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 그런 정보과학,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면 지능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니까, 도대체 그때 지능이 뭘 지시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기량을 획득하고 응용하는 능력,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문헌적으로 이 지능이라는 말이 쓴 유래를 보면, 지능은 지성과 상당하게 유사하게 썼어요. 그리고 사실은 구별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지성과 지능을 구별해서 쓴다면, 우리는 때로 구별하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사물을 알고 사태를 통찰하고 사리를 분별하는 마음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성이라고 말한다면, 지능은 이제 그와 같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이제 지성의
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지성의 어떤 한 부분으로. 근데 그때 지능은 어떠냐면 지성 능력 가운데에서도 획득한 지식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활용하는 능력, 또는 복잡한 상황에서 기민한 문제 해결 능력, 내지는 상황에 대한 민첩한 대응 능력이나 계산 능력.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능력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컴퓨터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능이라는 말이 쓰이는 그 문구들을 보면 이 정보나 정보 처리 능력이 상당히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텔리전스 뷰로 그러면 정보국이나 첩보부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앙정보국은 CIA, 그것도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이 지능 능력 중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주목을 하고 또 그걸 높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민첩한 대응 능력,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를 분석하고 그걸 파악해서 문제 상황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걸 상당히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우리 이제 한국어 쓰임새를 보면 가령 길동이는 지성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나 칭찬이에요. 근데 길동이는 지능적이다 그러면 칭찬이라기보다는 거의 비판 아니면 욕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지능적이라고 하는 말은, 또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쓰임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도 있지만 그것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다 하면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쁘게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늘 갖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지능을 모델로 만들어진 인공지능도 역시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그것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지만 반면에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시대, 만약에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지능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 지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까지도 기대해서 그걸 좀 더 진보시킬 터인데, 만약 그런 시대가 오면 그 인공지능에 인간이 휘둘릴 수가 있는, 인간이 그걸 통해서 향상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서 그런 인공지능에 인간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간이 여전히 인간으로서 존속하고 발전하려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인간이 무엇이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가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이제 이 철학적인 그 논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늘 마음속에 좀 무겁게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철학적인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들은 사실은 다 번역어입니다. 번역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건축도 그렇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모든 방식이 이제 서양 근대 문물이 결국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보편화되면서 우리도 그걸 접수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그렇고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사상도 그렇고 이미 다 예전, 다시 말하면 100년쯤 전에 한국인들은 쓰지 않던 말들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과거에는 쓰지 않던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연원을 보면 다
그 서양 사상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걸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라는 것은 땅에서 이게 오늘 포스트 휴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휴먼이 뭐냐면 땅에서 사는 자, 땅에서 휴먼 땅에 흙에서 사는 땅에서 호흡하면서 사는 자. 이게 땅에서 호흡을 한다는 건 뭐냐면 호흡이 끊기면 죽으니까 결국 유한한 존재자. 이 호흡이 아니마예요. 영혼, 혼. 그러니까 땅에서 혼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이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라고 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생명성, 동물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이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성적인 힘에 의해서 자연 안에 살면서도 자연을 가공하는, 자연을 가공하니까 자연을 바꾸고 변경시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연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존재자. 그걸 이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볼 때 이제 인간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가 합해져 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다른 생명체들은 다 자연적인데 인간은 자연적이면서 한편으로 인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 그 자연적인 요소라고 할 때는 생명이 있는 그런 뜻에서부터 자연적인 것은 오히려 기계적이다. 그래서 기계적인 것까지 그 의미 영역이 있고, 반면 인공적이다 할 때도 인공적인 것도 기계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인공적인 것에는 창의성도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안에 있지 않는 어떤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공의 범위는 기계에서부터 창의까지, 자연의 범위는 생명에서 기계까지, 이렇게 지금 저는 사람들이 이런 그 의미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인간은 창조자인 순전히 창조하고 있는 신과 순전히 기계적인 피조물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자라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다시피 이제 19세기 중엽의 진화론,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컴퓨터공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점 그 인간의 중간자적 위치에 대해서 반론들이 많이 생겨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도 특별한 게 없다, 동물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주의가 있는가 하면 인간도 기계의 일종이다 해서 이제 물리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인간이 한낱 동물인지 또는 한낱 기계인지, 만약에 동물이나 기계라고 만약 한다면 인간의 개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만약 우리가 인간을 개선한다, 우리 인간 문명을 더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또는 점점 인간을 인체로 생각을 하니까 인체가 개선이 되면 인간이 개선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인체를 개선하는데 그럼 인간이 개선이 되는 것인지 하는 그 문제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일단 인간은 기계나 유사 인종이 아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과 비슷한 어떤 그 행태를 보이는 자가 나오면 그게 유사 인종이라고 보이는데, 여기는 본래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발생했냐, 동물에게 또는 인간에게 왜 지능이 발생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 복제의 한 과정으로 해서 등장했다. 자기 복제라는 건 이제 생명체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삶의 방식을 개척해가는 과정에서 지능이 형성됐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만약에 생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인공지능을 누가 생명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명이 무엇인가에 또 이제 원점의 문제로 돌아갈 터인데, 이제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단지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를 동물이라고도 부르니까 애니멀을
원래 뜻은 생명체인데 그리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생명체에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게 욕구니까 자기 욕구. 그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능이 있으니까 저는 인공지능은 유사지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엄밀한 의미의 지능은 아니고 인간 지능 중에 어떤 면을 일부 가지고 있는 지능. 그래서 저는 이게 유사지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사지능에 의한 만약에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자가 나온다면 그건 유사인종이죠. 그건 뭐 개선된 인종도 아니고 발달된 인간도 아니고 그냥 유사인종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양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은 그 생명성이 있는데 인간의 그 생명성은 동물 일반이 그렇듯이 개체에서 볼 때는 발생했다가 소멸하지만 그 자기 산출 내지는 자기 복제의 능력에 있어서 종의 영속을 기하는 존재자다. 그러니까 개체로 보면은 유한하지만 종이나 유로 보면은 얼마든지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다. 그리고 이제 생명 욕구 능력이 있어서 그 점에서 기계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식물과도 구별된다. 그런 이제 특징이 하나 있다는. 제가 이제 이런 특징을 여러 특징 가운데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네 가지를 나열할 텐데 그것이 다 이제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기계를 염두에 두고 이 성격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인데 인간은 아주 매우 다양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 가운데서 저는 이 세 가지 감정은 매우 특수한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행복감인데 필요나 경향성이 전적으로 충족이 되면 우리가 그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행복감을 잘 분해를 해보면 결국 인간이 뭘 필요하다는 것은 뭘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채워지면 이제 충족감을 느끼니까 기본적으로 행복감의 근저에는 결여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거죠. 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여하고 부족하고 허하고 비어있고 한 의식이 있고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도 채우지만 우리가 많은 언어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언어들이 다 우연이다 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운. 뭐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끼실지 모르는데 행복을 잘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운에 의한 거예요. 운이 제가 보기 99%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운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진다는 말은 자기 노력 외에 어떤 힘의 작용이 인간의 삶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 외에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힘에 대한 의식, 그것이 이제 행복감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 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의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감인데 인간이 많은 부분 실용적이고 의식주에 매달려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아주 특유한 감정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미감이에요. 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와 무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하고 의식주와는 상관이 없는 예술품을 만들어내서 그거에 정성을 쏟기도 하고 하는 그런 특수한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적인 그 감정에 의해서 매우 특별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도덕감인데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살리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데 인간은 때때로 다른 어떤 대의라든지 또는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단한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이성인데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잘 보면 이성은 동물성 때문에 나온 거죠. 이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능력을 본래 이라고 하는 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감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보면 결국은 이성이 감정을 통제해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끝으로 제가 인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인문이라고 인간의 문의를 입힌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자연성에다가 이성을 입히는 과정이죠. 그것이 인문하고 문명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그 이성이 인간에게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품성이다 저는 봅니다. 그 이성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자율성인데 그 인간은 자기 지배나 자기 통제 능력이 있고 자율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자율의 핵심이 자치니까 국가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인간만이 국가를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고 또는 도덕을 세워서 스스로 자기를 국가의 법이나 윤리는 결국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니까 스스로 자기 욕구를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는 이성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 사회화 과정, 교육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성적 동물로 우리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그러지만 완성된 이성적 동물이 아니고 이성적 동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서 점점 이성화되어 가는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또 하나 특징은 언어.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성. 로고스가 말이면서 동시에 이성. 그것이 이제 이치인데 인간은 보편적으로 사고하면서도 다 족속마다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특별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만약에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인간일 수 없는 단적인 증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인류가 지금 가령 전 인류가 영어 하나만 쓴다든지 중국어 하나만 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하느님이 제일 먼저 놀랄 것 같아.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거죠. 전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쓴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소통에는 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획일화되고 단순화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때로는 기고만장일 가능성이 많고 굉장히 위험한 사태예요. 저는 기계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계로서는 좋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자 모국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와는 다르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개념을 갖고 소통한다는 것은 일반 동물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고는 보편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칸트도 이해할 수 있고 공자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쓰여있지 않은 글을 읽으면서도. 그건 이제 사고는 보편적인데 언어는 달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그 안에 있다.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인간의 이성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격성인데 결국은 인간은 보편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느낌을 각각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은 결과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최종적으로 인격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주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상벌을 하는 담당자. 제가 이것도 여기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인격성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이 얘기 되는 건데 이 인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벌을 감당할 수 있는 담당자예요. 요즘 이제 가령 자율주행차라는 말이 쓰이는데 저는 이걸 그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토의하면서 그 말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로 autonomous vehicle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자동차가 자율성이 전혀 없죠. 그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어요. 그 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법칙을 세우는 건데 그 자동차가 스스로 자기 법칙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제작자가 세워서 넣어준 거예요. 전혀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논의가 있냐면은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말에 그게
문자 그대로 자율차였으면 자율차가 책임져야죠. 자율적으로 행동했으면 그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건 논의 대상이 아닌 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당연히 자율주행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자율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 안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사고 내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거나 차주가 책임을 지거나 뭐 그 상대 누가 책임을 지거나 그러겠죠. 결국 책임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차가 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차한테 책임을 지운다라면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책임을 지면 이제 잘한 일에 대한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벌금을 주는데 자율주행차한테 벌금 500만 원을 부여했다. 그럼 그 벌금이라는 게 왜 벌금으로서 의미가 있냐면 벌금을 받으면 고통스러워야 돼. 이게 벌을 주었는데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으면 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을 주면 기뻐해야 돼. 근데 상을 받았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면 상 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징역을 10년 시켰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벌로서 무슨 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인간한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그 개념 자체가 인간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자가 인간의 인격인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동물적이어서 그 동물적인 그 동물적으로 행동을 했더라면 너무너무 지탄을 받았을 텐데 그거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인격자라고 그러는 거죠. 기계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요? 아무 범죄를 안 저지르고, 그리고 어떤 기계는 인간한테 아주 유용한 일만 해주죠. 그런데 그 인격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감내한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결국은 인간이 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이 내용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만약에 지금도 상당히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느냐면, 저는 그냥 두 가지만, 뭐 상당히 많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네 분 선생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일, 우리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 컨셉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으로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서둘러야 된다. 저는 지금 애상하기를 뭐 제가 이걸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 이 관계자들하고 논의한 걸로 제 느낌은 2035년쯤 되면 완연하게 인공지능 시대가 체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남은 세월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사회적 구조를 바꾼다고 그러면은 15년 안에 점진적으로 교정이 되면 큰 혼란을 피할 것이지만, 그런 때가 올까 하고 멍하고 있다가 15년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의미를 얻은 건 얼마 안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죠. 옛날 귀족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일을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동, 그걸 말하는 거죠. 놀이는 뭐 실을 짓고 하는 건 놀이예요.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의식주에 소용되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저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노동이라고 그러죠. 종래 귀족들은 일을 안 했죠. 일은 누가 했어요? 노비나 노예나 농노들이 일을 했죠. 그리고 일하는 자들은 그 노동자들이 소득을 얻은 게 아니죠. 그 노동자를 부린 자들이 소득을 얻었죠. 그러니까 정작 일한 자는 거의 굶주렸고, 아주 유명한 독일의 속담이 있습니다. 할애비는 땅 일구다가 죽고 애비는 반쯤 일구다가 죽고 손자 때 와서 겨우 빵 한 조각 얻었다. 3대에 걸쳐서 땅을 일궈야 겨우 빵 한 조각 얻었다. 그 노동자들이, 우리 아르바이트란, 요새 독일어가 한국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알바라는 말은 한국에서도 많이 쓰죠. 독일어예요. 노동자들 지칭하는 건데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냐? 소득을 못 얻었죠. 소득을 얻은 사람, 지주들이 소득을 얻은 거죠. 일 안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해서 그 노동이 기반이 돼서 소득이 얻어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에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래 산업사회를 노동기반사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노동이 소득을 창출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점점 진보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금융도 있고 인공지능 외에 다른 것도 작용이 됐지만 노동의 소득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58%가 노동소득이고 42%가 노동 외 소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진행이 돼서 노동 외 소득이 절반이 넘어가면 이제 노동 기반 사회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이미 절반 이상은 노동 외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근로 빈곤층이 점점, 일은 죽도록 하는데 가난을 못 벗어나는 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근로, 일은 하지 않는데 점점 부자가 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사회 구조로 가면 15년 후에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수준으로 이게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비근로 부유층이 이른바 귀족이죠. 일은 않는데 부유한 자, 그가 귀족이지 뭐 다른 게 귀족 아니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신분사회가 옛날 사회고 지금은 신분사회를 깨뜨렸으니까 그걸 신분사회를 썩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귀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귀족은 혈통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돈으로 이어지는 거죠. 돈이 세습이 되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족이 되어가지고 가는 공연장에 가면 노예알석이 있어요. 옛날 노예알은 진짜 왕족이들이 그 노예알석에 착석해서 공연을 봤어요. 지금 누가 그 노예알석에 들어가요? 비싼 표 사는 사람이 노예알족이 되는 거죠. 그 집 한 사람은 매일 노예알석에 앉아서 감상하면 그 노예알족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귀족을 만드는 거죠. 혈통이 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돈이 세습이 되면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귀족의 부상이에요. 이런 일이 이 인공지능이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개발하는 비용도 엄청 들고 그것을 나중에 설치하는 비용도 엄청 들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의 발달하는 것은 자본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걸 획득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터가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다시 인공지능 로봇으로 전부 대체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인공지능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득은 그 인공지능을 투입을 해서 근사한 고급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은 누구한테 가요?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나눠 가지면 노동자가 없으니까, 노동자가 로봇이니까 그 로봇 주인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분사회를 이동을 해서 지금 뭐 어린 애들도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거라면,
그 건물주가 왜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건물주가 되겠다는 건 놀고 먹겠다는 거. 일하고 먹겠다는 게 아니라 놀고 먹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 안에 렌트를 받겠다. 옛날 렌트 받은 걸 귀족이라고 불렀죠. 지대 받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대로 인공지능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노동보상체가 왜곡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노동이 더 이상 중요한 부의 분배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정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정책으로 생각하는데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이죠. 주민 대부분이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없으면 아무리 근사한 물건을 만들어 놓은들 누가 소비를 합니까? 그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소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정책이죠. 경제 순환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부분의 인간의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산체계가 향상이 되면 그 과실이 자본가나 고급 과학기술자나 인기 스타들한테만 집중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사회 구성원들한테 공유되고 향유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토론이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저는 이제 휴머니즘 정신의 한 요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더욱더 인간성을 함양해야 되는데 결국 인간성의 함양은 자기 교화입니다. 인간성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 넣어줄 수는 없는 거죠. 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덕적인 유능함을 덕이라고 한다면 이 도덕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기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훈육에 자기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런 이제 그 훈육에 결국 인문적 지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사실 오늘날 이 과학기술의 그 발달과 더불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이제 뭐 모토화해서 계기를 만든 걸 우리가 베이컨의 이 명제로 보는데 지식이야말로 힘이다. 그때부터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이 과학이 결국 힘이라는 거죠. 그때 힘은 자연을 지배하고 또는 타인을 지배하고 그런 지배하는 능력을 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이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개작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에도 지식은 봉사하고 자본에도 봉사하고 권력에도 봉사하고 전쟁에도 봉사하고 악행에도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지식이 의미 있게 쓰이려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자, 그 자가 인간다워지기 전에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성을 함양해야 되는데 이때 이 지성 중에서 저는 인문적 지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문을 보면 뭐 자연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인기 순서가 자연과학이 제일 높고 사회과학 그 다음이고 인문학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이죠. 왜 그래요? 저는 이제 자연과학은 결국 그것이 자연을 지배하는 데 쓰이는 거죠. 물론 그 연구자들이야 그 연구 자체에서 어떤 희열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는 것은
함께 희열을 느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뭐 100년 먹거리를 보장한다든지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활용하는 게 자연을 지배하는데 쓰이는 거죠. 자연을 지배하는데 그 사회과학이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법대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 사회과학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타인을 지배하는 거죠. 사회를 지배한다는 건 타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남들을 지배해. 그러니까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하면은 쾌감이 따라요. 왜냐하면 자연을 지배하고 타인을 지배하면 쾌감이 따르죠. 인문학은 뭘 해요? 인문학은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인문학은 자기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자기를 지배하면은 나오는 건 고통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걸 억제해야 되는 거고 화나도 참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갖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나까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절제시켜야 되고 자기를 지배하는 힘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거를 애를 쓰면 쓸수록 사실은 굉장히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좋아해야 하는 거죠. 저절로는 좋아해지지 않지만 좋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리가 부실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통해서 자기 다리를 보강하려고 하고 머리가 나쁘면 이제 아마 컴퓨터 칩을 꽂아서 인간의 지능을 개선하려고 애를 쓸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인간이 할 일은 산수,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은 스스로 갖고 면려해서 자기 지능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컴퓨터 칩을 대신 꽂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면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면 약물을까지 복용해 가면서 100m를 5초에 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로봇한테 뛰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인간은 인체를 가지고서 인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수준에서 애를 써야지 그걸 갖다 시술을 통해서 기계가 할 걸 왜 인체를 대신 시켜요? 그럼 기계한테 시키면 더 훨씬 더 쉬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 또 인간은 마지막으로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공부에 매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 나쁜 사람 수중에 있거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밖에 놓이면 인류는 개선이 아닌 종국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서없는 말씀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